부자들만 아는 돈, 복,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풍수의 비밀이 또 이제 궁금한데요. 작가님께서도 이제 연구차 되게 여러 곳을 이제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터가 좋았던 지역이나 또는 어떤 집을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집이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나요? 부자 동네는 명당이 많을까라는 네,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네. 실제로 많죠. 근데 거기가 다 명당은 아니겠죠. 압구정 뭐 현대아파트 명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동은 명당이고 어떤 동은 흉터거든요. 동마다 다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도 뭐 잘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 게 그 안에서도 명당과 흉터가 나뉘고 뭐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명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지가 밤이 길어서 음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양기가 있고 하지가 낮이 가장 길어서 양기가 세지만 거기 안에 반드시 음기가 있듯이 모든 지역이 다 명당이고 모든 지역이 흉터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자 동네는 명당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예전에 개인 타로 상담을 할 때는 부자인 분들이 자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 집에서는 계속 살았던 사람이 부자 됐대라는 흔히 말하는 명당을 갔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발을 벗어놓는 현관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게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방 안에처럼 깨끗해서 혹시 내 신발에 흙이 묻어가지고 여기를 더럽히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관이 내 신발 털게 만드는 깨끗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현관에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놓을 수 있잖아요. 특히 택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음의 기운이 쌓여요. 그러면 전체의 집안의 기운을 내려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알고 현관을 좀 깨끗하게 해놓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잘 산다고 하는 집에 현관 가면 제가 말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저층에 살고 이러면은 빛이 잘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아무래도 그 운적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빛과 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음의 기운을 양기로 바꿔준다는 거고 환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그걸 계속 순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빛과 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채광 좋고 그런 데 살고 싶지만 반지하나 막 이런 데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실 반지하나 지하가 괜히 가격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반지하 살아봤고 근데 우선 빛이 만약에 정 안 되면 그 안에 태양이 떠오르는 어떤 액자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그런 거를 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명을 조금 이렇게 해바라기를 놓고 위에서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환기도 공기청정기를 사놓는다든지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좀 환기를 많이 인위적으로 시키는 게 도움이 확실히 돼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한강뷰, 고층, 강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딱 트여 있어서 고층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런 한강뷰나 이런 고층이 풍수적으로도 좋은가요? 한강뷰를 좀 말씀드리면 한강이라는 거에 기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를 내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나 아니면 체질이 아닌 분이 기가 약한 분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 한강뷰를 보고 살거나 아니면 수기운 자체가 안 맞는 분이 물의 기운이 안 맞는 사람. 한강뷰를 보고 살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강이라는 기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뷰도 내가 이렇게 보는 뷰가 물이 들어오는 입수뷰가 있고요. 물이 나가는 출수뷰가 있어요. 입수뷰는 좋아요.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출수뷰는 내가 거기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뷰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입수뷰는 압구정동하고 동부이촌동이 좀 입수뷰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를 또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높으니까. 그렇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관찰하고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에 사는 연예인분들 중에 구설수라든지 아니면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초고층에 가서 관찰을 당하니까 사람들한테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법적인 문제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뷰나 초고층 뷰의 기운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기질이 맞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어떤 곳보다 흉터가 될 수 있다. 수의 기운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웬만하면은 좀 이제 사주팔자나 이런 거를 좀 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초고층 같은 경우는 풍수적으로는 위험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초고층 빌딩을 지었던 기업들이 망하거나 큰 위기를 겪은 케이스가 많아요. 63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라든지 그런 기업의 스토리
스토리를 봤을 때 초고층 빌딩을 짓고 위기에 거의 봉착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거나 뭐 내 집 마련 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초고층보다는 층을 좀 내리는 게 좋은가요? 시선이 다 간다는 건 관찰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기운을 내가 받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정도의 어떤 준비나 기세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명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좋은 장소들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명당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본 최고의 명당 하나를 뽑으라면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묘가 건원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가봤는데 무덤이라고 하면 되게 작을 거로 생각하지만 무덤 자체의 높이가 거의 뭐 아파트 한 15층 정도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을 타듯이 올라가야 돼요. 무덤의 정면에 서면 내리막길이 쫙 펼쳐져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탁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 무덤의 뒤에 가면 너무 아늑해서 여기서 한숨 자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다녔던 명당이라고 했던 기도터는 정말 명당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건원릉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풍수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건원릉이 풍수에서 1등이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국내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세계에서 1등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압도적인 명당은 우리 실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요즘에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 카페가 너무 멋있는 데가 있잖아요. 대형 카페 같은 대형 것도 카페.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대형 카페들이 의외로 또 풍수가 좋은 곳에 있는 대형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카페 풍수 좋은 데 가서 내가 좀 기력이 없고 뭔가 활력이 없을 때 커피 한잔 하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도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특색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나만의 명당 카페를. 그래서 나만의 명당 카페 있으면 이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가서 이렇게 좀 환기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그러면 겁니다. 그 카페가 나의 명당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나요? 명당은요, 나에게 맞는 땅은 가면 눈이 정말 떠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는 느껴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지 아니면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느껴요. 명당은 커피를 우연히 가서 앉아서 마셨는데 일어나기 싫다, 더 있고 싶다, 그러면 거기가 나한테 맞는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으로부터 운을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땅으로부터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땅의 그 지기를 받아서 내 기운을 좀 샤워시키고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터도 다 목적에 따라서 달리 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금전에 좀 운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양평의 두물머리에 가서 그 기운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을 보는데 좀 합격운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고성에 있는 문수암에 가서 기운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 뭐 큰 비용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은 노력으로 운을 올리는 운성비를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는 데는 주택보다는 특히나 서울에서는 아파트나 이제 빌라에 이제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나 빌라도 이 풍수에 따라서 좋은 곳이 있고 안 좋고 이게 있나요? 101동 다르고 102동 다른데요. 거기다 플러스 101동에 1호 라인 다르고 2호 라인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가 좋은 호수인지 안 좋은 호수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전주인과 전전주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면 확실하고,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년간 살아왔을 때 돌이켜 봐서 여기서 내가 잘 풀렸다,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여기가 명당인지 흉터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사 가기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집 보러 갈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집주인이신 분들이나 집을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는데 되게 잘 됐다.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을 갔고요. 우리 아이가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요. 사업이 더 잘 됐고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냥 집 빨리 팔려고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그 터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게 아주 강하게 있다고 보고 강하다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 주인이 잘 돼서 그 집에 들어갔고 그분도 잘 됐다는 집이 있어요. 그분 이사 갈 때 저한테 그 집 팔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있으면 거기 가려고. 저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올라갈 거다 뭐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다 보다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잘 풀렸고 잘 살았다가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여기는 분명히 아파트의 어떤 가치가 오를 거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저는 거기에 이렇게 오래 머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이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의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
나의 어떤 학업 성취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평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저는 봤을 때 가치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창업해서 1,000억, 2,000억 이런 정도의 엑시스를 한 후에도 그냥 25평 아파트에 계속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명당과 반대로 흉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흉터를 알아보는 특징, 뭐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은 것은 다 그냥 누구에게나 좋게 보여요. 안 좋은 것은 다 안 좋게 보이잖아요. 미술 작품도 좋은 걸작들은 보면 몰라도 그냥 그게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흉터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가는 길 자체가 번잡스럽고 가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갔을 때 현관 자체가 들어가기 싫고 좀 어두컴컴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흉터는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있고 싶지 않고 뭔가 좀 축 처지고 불안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흉터 자체가. 이런 곳에 가면 내가 웬만하면 좀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흉터에 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타로 카드를 많이 흉터에서 보잖아요. 네네. 카드가 일관성이 없게 나와요. 들쑥날쑥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그러면 여기는 좀 흉터겠구나로 알고 명당에 가서 타로 카드를 보잖아요. 아주 카드가 해석하기 이쁘게 촥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와요. 그래서 해석도 훨씬 쉽고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봅니다. 원래 제가 제 점을 잘 안 보지만 그럼 명당에 가서 그게 검증됐을 때는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한 번은 제가 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오너분 집에 가서 타로 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카드가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가 그렇게 터가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알았는데 해석 자체도 부정적인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돌려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흉터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도 반지하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흉터에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이사할 수 없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환기만 잘해도 됩니다. 환기만. 내부에 있는 기운과 외부에 있는 기운을 계속 이렇게 바꿔만 줘도 그곳이 흉터에서 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쁜 기운이나 나쁜 것을 많이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오늘 명당, 흉터 이렇게 돼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풍수를 좀 잘 챙기면 실제로도 이 내 운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풍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그거를 막 바로 모든 걸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내가 잘 풀린 곳에서는 이동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풀리면 돈도 벌고 그러면 더 큰 평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확실히 좋은 곳이라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이사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한 집에 몇십 년 사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보다 더 좋은 명당이 없으니까 이동을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내가 흉터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면 환기를 하고 웬만하면 이사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이사 갈 때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물어보고 잘 돼서 나갔다라는 곳에 가면 흉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집을 구하러 갈 때 보면 빈집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쓱 이렇게 아 여기 주인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서 아 여기 잘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좀 좋은 터일 가능성이 높죠. 2025년 모두 다 무탈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고 잘될 운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여러분은 잘 될 운명입니다. 좀 미리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악연인지를 미리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는 좀 멀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귀인과 사기꾼은 첫 만남은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는 귀인은 만날수록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도움이 되고 사기꾼은 만날수록 내가 내려가는 그거지 첫 시작은 똑같아요. 설레임이 있고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었나 보다 라는 느낌을 둘 다 줘요.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호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극 1막에 총이 등장하면 그 총은 연극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발사된다. 징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일에 징조가 있는 것이거든요. 악연도 악연이 되기 전에 그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시간이 될 때 상대방이 시간이 안 되고 상대방이 시간이 될 때 또 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렵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이 자꾸 미뤄져요. 또 약속 장소에 가는데 작더라도 뭔가 사건 사고가 자꾸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악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인연은요 어긋나는 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 장소에 10분 정도 늦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미안한데 내가 10분 늦을 것 같아 라고 문자가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 안 가져도 되겠네?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둘 다 갑자기 비는 시간이 맞아서 흔히 말하는 번개라고 그러죠. 즉석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연인가?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약속이 어긋나는 것이 악연의 징조라면 약속이 자꾸 맞게 되는 거는 좋은 인연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운이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힌트를 다 주거든요. 두 번째로는 직간접적인 손해나 피해를 줘요. 간접적인 피해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빨린다 그러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내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징조고요. 그리고 또 간접적인 피해는 그 사람은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나 장소나 회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피해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 사람이 악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빨리 눈치채야 되고, 직접적인 피해는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한다든지 내 신용을 이용해서 본인만 이득을 보고 나는 신용을 잃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초기에 있으면 이것도 악연의 징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동일해요. 근데 나만 아닐 거야, 귀인일 거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악연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징조. 마지막은 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손해볼 거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다 뛰어넘을 만한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나 끌어당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버섯이 예쁘고 화려하지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언젠간 바뀌어서 나한테 귀인이 될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 대부분 악연으로 남아요. 요즘은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겉으로 화려하고 예쁘게 포장을 했지만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감지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악연이라는 게 정말 가까운 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봐야 되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경우는 너무 어렵잖아요. 가족이 악연이어서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저도 특히나 이렇게 사람을 끊고 멀리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힘들 것 같지만, 가족이 악연인데 그 인연을 끊지 못해서 내 인생도 피폐해지고 그 가족도 피폐해져서 결국에는 둘 다 제 갈 길 못 간 분들은 만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가족과 반드시 악연을 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운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박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내 가족이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리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서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직설적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시궁창에 생수 한 병 붓는다고 해서 맑아지지 않아요. 그 생수 한 병을 화단에 부으면 거기서 꽃이 핍니다. 내 노력과 마음을 가치 있는 곳에 쓰셔야 돼요. 어둠을 빛이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운명학적으로도 악의 기운, 어둠의 기운, 음의 기운이 보통 양의 기운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의 양의 기운과 밝은 기운이 아니면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궁창을 맑은 물로 만들려면 바다가 되어야 돼요. 생수 한 병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보통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여유가 생수 한 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을 단호하게 긋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게끔 내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최소한 나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어려운 시기, 운 안 좋은 시기를 지나서 또 일어설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살아남게 되는 건데, 끌어안고 가면 둘 다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선을 긋는다는 건 뭐 예를 들면 나한테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이상은 안 돼. 또 가족이니까 아예 또 모른 척을 할 수는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현명하게 인연을 끊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시 한 구절이 있어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 한 구절인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니까 가야 할 때 서로 딱 뒤돌아서 가면 그 뒷모습이 아름답거든요. 심지어 사기꾼을 만나도 사기 당하기 전에 인연을 끊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기꾼이 아니라 재밌었던 사람,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연과의 인연을 시작 전에 눈치채서 이별하는 게 좋은데요. 악연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만남이나 연락에 있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화를 내겠죠. 그러면 그 인연이 멀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응답입니다. 그냥 연락 안 받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악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더 해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좋은 인연 없고 다 악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거는 인간관계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인연을 뭔가 끊으려고 하면은 연락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이
드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마지막에 선물 작은 걸 준다던가 아니면 밥을 내가 한 끼 산다던가.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은데, 악연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베풀어서 보내는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직장 상사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제발 승진해서 딴 데로 가라 라고 기도를 해서 그 사람 승진해서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반대로 이제 귀인을 만나는 그 방법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귀인에도 좋은 귀인이 있고 나쁜 귀인이 있어요. 좋은 귀인은 말 그대로 인성도 좋고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나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귀인은 내가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요. 해결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귀인은 그런데, 나쁜 귀인은 애초에 나한테 나쁜 마음을 갖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나쁜 귀인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역행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필 직장 상사가 일을 너무 잘하는 워커홀릭인데 사람을 피말리는 사람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년을 버텼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직을 했더니 그 직장에서는 에이스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나쁜 귀인, 역행보살이에요. 나쁜 귀인은 사실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만약에 성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는 역행보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좋은 귀인을 만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자에게 스승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을 수 있고요. 귀인이 나타나도 아주 작은 도움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부동산 전문가분과 친분이 생겨서 그분과 어떤 사교 모임 같은 데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그 부동산 전문가분에게 너무 팬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저 질문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부동산 뭐 사야 돼요? 만일 그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정중하게 명함도 주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제가 얼마의 예산을 갖고 있고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동산 뭐 사야 돼요? 라는 질문으로 그 귀인과의 인연을 그냥 없애버린 거죠. 좋은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우선 되어져 있어야 되고 어떤 귀인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라고 하면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준비가 돼 있고 절실하면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반드시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되죠. 사실 제가 개인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저한테 개인 상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이 많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타로 그거 잘 맞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진짜 지금 딱 고민되는 거, 현재 기점에 지금 이 직장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상사 왜 그래요, 뭐 부동산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봤으면 제가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타로 잘 맞아요? 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그분의 귀인이 될 수 있는 인연을 그냥 무산시켜버린 그러네. 거죠. 어떠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놓치신 거네요. 그럼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오히려 평온한 게 아니라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움직임이 있을 때 귀인을 만날 수 있어요. 평온하고 아주 태평하면 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안 좋은 운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운의 징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좋은 운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움직이기 전에 불안감을 갖게 되고요. 저도 타로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개인 상담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코로나 때 개인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또 손님들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분이 해외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개인 상담을 안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갈지 모르고 또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뭔가의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동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 타로점을 볼 때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에 관해서 볼 때 네. 이거를 좀 들어도 되나 아니면 이런 건 좀 걸러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타로 카드로 제일 잘 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
하나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보기에 굉장히 특화된 도구예요. 타로 카드가. 그 이제 타로 카드는 현재 기운을 포착해서 그림에 투영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특화됐는데, 타로 카드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좀 받으면 좋냐면, 우선 내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거 궁금하기 시작하면 잠 못 자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대할까? 그게 첫 번째 좋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 관계가 더 좋아질지도 타로 카드로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는 안 가야 될 만한 타로 상담소,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사람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불안 심리 조장을 통해서 상담을 더 길게 이어간다든가 장명이나 부적 같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는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지낼 운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네. 그걸 한번 또 읽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의자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피곤이 온몸을 감싸고 모든 의자가 편안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 오기 전에 결정을 서두르곤 해요.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고 힘들 때 일을 구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친 순간에 성급히 내린 선택은 오랜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기도 해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요. 좋은 인연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은 언젠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치 내 몸에 딱 맞고 편안한 의자처럼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별을 했다, 직장에서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면 편안한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사람은 오거든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이 왔을 때 그 인연을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게끔 나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5년부터 운이 좀 좋아지는 사람, 운이 트이게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될 징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천지인 세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천은 시기, 때, 즉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는데 파란불로 딱 바뀌어서 바로 건너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하철에 딱 승강장에 섰는데 지하철 문이 내 앞에서 딱 열리는 경우, 아 이러면 오늘 하루 운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2025년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특히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한다 라고 하면, 아 2025년 운이 좋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부동산을 계속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돈이 딱 준비됐는데 그 매물이 딱 나와서 내가 그걸 잡게 됐다 라고 하면, 그것도 2025년에 운이 좋을 징조다 라는 타이밍으로서 볼 수도 있고, 지는 풍수거든요. 또는 아니면 환경, 타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사 간 곳이 의도치 않았지만 좋은 터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운이 좋을 징조고, 새롭게 만난 사람이 귀인일 경우, 이것도 운이 좋을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상하게 좀 내가 활력이 있고 새해가 됐는데 좀 설레고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럴 때는 내 운이 좋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2025년이 어떤 해일까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2025년은 애매한 것들은 싹 정리되고 확실한 것만 남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업도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계속 이어오던 것들은 다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90%의 돈이 10%에 몰릴 수 있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확실한 것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2025년 중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큰 이벤트나 사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큰 출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천하의 일은 놓여진 형세가 가장 우선이고, 운에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이며 옳고 그름은 가장 아래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놓여진 형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나의 어떤 주관 혹은 지식 이런 것보다는 형세, 흐름을 잘 읽고 거기에 잘 이렇게 편승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을 되게 만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뭔가 좀 운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 좀 잘 된 사람, 이런 경우도 좀 있으신가요? 운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된 사람들은 본인 말고 주변에 그 사람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귀인이 있었던 사람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미혼일 때는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좋은 귀인과 결혼해서 잘 된 케이스들 많이 있잖아요. 네.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잘 되는 방법은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경우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적은 노력으로라도 좀 내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운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땅으로부터 운을
운을 끌어올 수도 땅으로. 있거든요. 적은 노력으로 사람에게 운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떨 때 감동하냐면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도움받으면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행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뒷자리에 서면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필 제가 맨 뒷자리에 걸린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조교가 저한테 와가지고 딸기 맛 카라멜 하나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서 고생한다고. 깜깜한 밤에 안 보일 때 딱 그 카라멜을 입에 넣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달콤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준 거는 딸기 맛 카라멜 하나였어요. 주변에 정말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능력 되는 한에서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이 감동해요. 그럼 최소한 저 사람은 잘 된다라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그렇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운이 좋아서 잘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그 감동한 기억으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적은 비용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고, 땅으로부터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땅의 그 지기를 받아서 내 기운을 좀 샤워시키고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터도 다 목적에 따라서 달리 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금전에 좀 운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양평의 두물머리에 가서 그 기운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을 보는데 좀 합격운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고성에 있는 문수암에 가서 기운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 뭐 큰 비용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은 노력으로 운을 올리는 운성비를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지역들을 그냥 방문을 하는 거예요? 네, 방문을 하면 느껴져요. 가면 내가 애초에 그 기운을 받으려 가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좀 장기적으로 운의 방향을 좀 트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좀 안 좋았다라도 한 40, 50대 이후에 운이 풀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 좀 특징이 또 있나요? 40대 이후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20대부터 한 40대까지 뭔가에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빛을 못 봤을 뿐이고 40대, 50대에 그것이 이제 빛을 보는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20, 30, 40대에 아무런 노력도 안 했고 운이 있을 때마다 매번 놓쳤던 사람이 40, 50대에 성공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드문 케이스라고 봅니다. 40대가 됐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정신력, 성향, 그래서 그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 그러면 웬만하면 실패를 다 피할 거고 크기는 작더라도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면 그때 이제 운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좀 기분 나쁘게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분수라는 것은 나에게 나누어진 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수를 아는 분들이 40대 정도 되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수를 알려면 최소한 한 40년 정도는 깨지고 넘어져야 그 분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돼야 된다는 그렇죠. 부분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돈복을 걷어찬다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 좀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 비전이 없이 단순히 운에 기대서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에 기대서 성공한 사람은 만약에 운이 빠지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없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비전을 갖고 성공한 사람은 운이 빠져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과정을 아니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운에 기대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만방자합니다. 내가 잘 돼서 성공한 거야. 그러다 보면 오만방자가 말 그대로 남을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돈복을 걷어차는 거죠. 근데 애초에 단 한 번의 성공도 없이 돈복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냥 차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안 해요. 그리고 중요치 않은 일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일 하면 당장 너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 끝까지 안 하고 괜히 엄한 일 합니다. 근데 그 엄한 일이 번거롭고 나중에 문제 일으킬 만한 일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건 돈복 자체가 들어온 일을 차단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심사숙고 끝에 최악의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심사숙고하면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본 끝에 결정한 것이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남의 말을 기본적으로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만의 어떤 사고 체계에
그래서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의 말에 너무 휩쓸리는 경우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애초에 그냥 돈복을 차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남의 말에 휩쓸리다 보면 또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되고 이런 경우는 내가 말을 들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아예 그냥 남의 말 안 듣고 내 기준대로만 계속 하다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재 위치에 머무는 거죠. 본인과 한번 되돌아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자기 객관화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귀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을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다 믿어요, 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어떤 돈 관계라든지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예 제가 진행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결정권이 없어서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걸 항상 전제로 깔고 가요.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리면 귀가 얇아가지고 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타로 카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책 쓰거나 컨텐츠 만드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하니까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였죠.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뵀지만 그런 분들이 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은 운이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 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운칠기삼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운구기일이라고 생각해요. 운구기일이요? 네, 운이 90%고 내 실력이나 능력이 10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노력을 10분의 1만 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100% 정말 올인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결과물로 봤을 때 내 100%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고 운이 90%라는 뜻입니다. 돛담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돛을 활짝 폈어요. 근데 바람 한 점 안 불면 돛담배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 바람이 바로 운입니다. 이것이 운구기일이라는 의미가 노력을 안 해도 운만 좋으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사실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외적으로 모두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운이 90%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난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운이 좋을 때 굉장히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운이 좋을 때는 너무 바쁘고 내 인생이 내 인생 같지 않고 운에 뭔가 이렇게 실려서 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물이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운이 좋을 때는. 오히려 운이 좀 빠지고 나서 내가 운 좋을 때 비축해 놓은 것을 쓰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 좋은 시기에 행복과 여유를 같이 찾는다라는 것은 모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운 좋은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만나야 될 사람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운은 좋은데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지?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마음에 꼭 품어야 될 그런 한 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그런 비밀이 이게 어떤 건지. 2025년은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변화 안에서 또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변화 속에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2025년의 변화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에게는 승진을 하고 합격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잘 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 결국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